30초 앞을 보는 사나이. 여기가 어디지? 고니가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치켜뜨며 주위를 살피려 노력하고 있었다. 흐릿하게나마 사물들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었으나 보여지는 것들의 형체가 무엇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었다. 외계인들인가? 또 꿈인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노력해도 눈꺼풀은 의지와 상관없이 점점 내려가고 사물들은 더욱더 흐릿하게 보여지고 있었다. 상천님, 고니가 정신을 차렸나 봐요. 상천. 눈꺼풀은 점점 더 무거워져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좀 더 푹 자거라. 어느새 다가온 상천이라는 남자가 고니의 얼굴을 살피곤 다정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나지막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아빠. 고니는 어떻게 해서든 정신을 차리려 몸부림을 쳤지만 의식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가고 있었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무의식 속에서 발버둥치다 결국 고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고니는 남들보다 30초 앞을 먼저 산다. 고니를 아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의 축복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고니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가 고난의 시간이었다. 고니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산부인과 의사는 태아의 뇌가 다른 일반 태아의 뇌와 다르다며 출산 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고 했다. 보통의 태아의 뇌는 매끈해야 하는데 고니의 뇌는 울퉁불퉁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이셨던 부모님은 어떤 아이든 사랑으로 키우리라 결심하셨고 결국 10개월의 진통을 이겨내시고 고니를 출산하셨다. 그리고 천만다행히 특별한 기형적인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적어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특별히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의 고니는 그냥 일반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랐다.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도 별탈 없이 잘 다니고 있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여느 아이들처럼 놀기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하지만 12살이 되던 해부터 신체에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는 눈동자의 색깔이 희미하게 푸른색을 띠기 시작했다. 고니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여름방학이 막 끝날 무렵 고니의 절친인 수연이가 고니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야, 너 눈동자 색깔이 이상한데 물결표 사인. 뭐가 이상해? 눈동자가 가끔 파래 보여 물결표 사인. 뭔 소리야? 수연이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고니는 한참 동안을 거울을 들여다봤다. 별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까맣구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물론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았다. 훗날 수연이는 고니에게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된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지나고 또 겨울방학이 지나고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 학교를 마치고 보통 때처럼 절친인 수연이와 진영이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다. 가는 길에 고니를 빤히 쳐다보던 수연이가 한마디 했다. 고니 눈이 또 파래 보여. 고니 눈이 파랗다고? 어디. 수연이 말에 진영이도 자신의 얼굴을 고니에게 바짝 붙인 뒤 고니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정말 그러네. 학교에선 몰랐는데 햇빛이 있어서 그런가 희미하긴 한데 파래 보인다. 내 눈이 파래 보여? 그렇다니까. 자, 여기 거울 봐봐. 수연이가 가지고 있던 거울을 건네며 이야기했다. 거울을 한참 보는데 정말 그랬다. 신경 써야 보이는 정도이지만 정말 눈이 파래 보였다. 에이, 어디가 파래? 난 모르겠구만. 잘 봐봐. 진영이가 재촉했다. 야, 됐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가자. 애써 외면했다. 인정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파란 눈 색깔은 어린 고니에겐 나름의 충격이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거울을 들여다봤다. 그런 고니를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어머니가 물으셨다. 고나, 왜, 눈에 뭐가 들어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눈이 파랗다고 해서. 눈이, 어디 보자. 어머니가 다가와서 한참 동안 눈을 살펴보셨다. 크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내일 안과 한번 가보자. 엄마, 괜찮은 것 같아? 엄마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 내일 안과 가보자. 응.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감출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함께 고니는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시력 검사부터 안구 검사까지 꽤 긴 시간 동안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든 검사가 끝난 뒤 원장님과의 상담이 시작됐다. 원장님, 어떤가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머니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으셨다.
일단 눈동자 색상은 보라색입니다. 얼핏 보시면 푸른색으로 보실 수 있지만 보라색입니다. 안구 색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는데 혹시 아버님이나 친척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신지요? 유전이 될 수도 있어서요. 저희 쪽은 없는데 신랑 쪽은 잘 모르겠어요. 내 아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안구 색상이 변한 경우는 유전이나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질병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희귀한 경우라 일단 저희가 소견서 써드릴 테니 큰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네. 대답은 했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렇게 상담실에서 나온 어머니가 애써 굳은 표정을 숨기며 고니에게는 괜찮다고 말씀은 계속하셨지만 고니는 알 수 있었다. 걱정스럽다는 것을. 그 길로 근처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예약날 뇌파검사, 안구검사, CT 촬영부터 MRI까지 모든 검사를 마치고 각 과별로 교수님들과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역시나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었지만 뇌 쪽은 달랐다. 신경과 교수님께서 무덤덤하게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물으셨다. 아이 뇌가 좀 특이하네요. 어머니 아셨나요? 네. 교수님께서는 고니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며 걱정 말라는 미소를 보이시며 말을 이어나갔다. 아이가 혹시 어디 불편하다거나 아픈 곳이 있나요? 어머니는 고니를 바라보시며 또한 걱정 말라는 표정으로 미소를 보이시며 대답했다. 특별히 아프거나 불편한 곳은 없었습니다. 비염이 조금 있고 감기만 가끔 걸릴 뿐입니다. 아, 물결표 쌓인 뇌에 일단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혹시라도 아이가 불편해 보인다 하시면 바로 병원으로 방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어머니와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깜빡 잊으신 게 있으시다고 잠깐 기다리라 하시고 다시 상담실로 들어가셨다. 선생님, 죄송한데 아이가 있어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사실 뱃속에 있을 때 울퉁불퉁한 뇌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기형이 될 수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막상 낳고 보니 문제가 없어서 안심했습니다만 그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네, 뇌 주름 모양이 확실히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곳 있는지 여쭈어 본 건데 없다 하시니 크게 걱정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안구 색상이 뇌로 인한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히 어떠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안구 색상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일단 지켜보시고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가 불편해하면 언제든 방문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물결표 사인. 그렇게 안구 색깔이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별탈 없이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중학교는 남녀공학으로 수연이와 진영이와도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또래에 비해 키도 커지고 수염도 나기 시작하며 제법 어엿한 청소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자라면서 뇌 활동도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했다. 뇌 활동이 왕성해지기 시작하자 안구 색깔도 좀 더 보라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수연이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종종 고니에게 물어보곤 했다. 고나,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닌 거지? 응. 에이 정말 괜찮다니까 그만 좀 물어봐라. 누가 들으면 큰 병 걸린 줄 알겠다. 야, 걱정돼서 그러지. 괜히 그러냐. 사실 수연이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니는 어린 나이임에도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그래도 고니는 귀찮고 짜증이 났다. 그날 저녁, 고니가 어머니를 졸라 렌즈라도 껴보자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엄마,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겠어. 눈 색깔이 어때서 예쁘기만 한데 물결표 사인. 어머니가 그런 고니가 사랑스럽다는 표정으로 다정스럽게 이야기하셨다. 아, 물결표 사인 엄마. 친구들이 놀린다니까. 수연이도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계속 그러잖아. 해주라. 응. 고나 렌즈 끼는 일이 쉬운 게 아냐. 물결표 사인 관리도 힘들고 번거롭고 눈에 더 안 좋을 수 있어. 관리 잘하면 되잖아. 응. 해줘라. 정말 관리 잘할게. 에휴. 이 녀석. 결국 어머니는 못 이기는 척 허락을 해주셨다. 사춘기 철없는 아이의 막무가내 떼쓰기라면 허락을 안 해주셨겠지만 어머니도 충분히 아이의 어려움에 공감을 하셨던 것 같다. 그렇게 고니는 완전한 보랏빛의 안구가 되기 전 검정색 렌즈를 끼고 다니기 시작했다. 수연아, 어때? 티 안 나지? 등굣길에 저만치 가고 있는 수연이를 불러 세우며 물었다. 뭐야? 까매졌네. 수연이가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신기하다는 듯 대답했다. 티 안 나는 거 맞지? 그러네. 어떻게 한 거야?
이리저리 살펴보며 수연이가 다시 물었다. 까만색 렌즈 했지? 물결표 사인 물결표 사인. 렌즈를 중학생이 해도 돼? 야, 안 되면 어떻게 했겠냐. 괜히 소문이나 내지 마라. 그래, 알겠어. 걱정 마. 이 사실은 너하고 나하고 진영이만 아는 거다. 응, 물결표 사인. 렌즈를 끼는 것이 어린 고니에겐 불편하긴 했다. 그래도 놀림 당하는 것보단 괜찮다고 생각했다. 안구색은 점점 보랏빛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비밀을 숨긴 채 별탈 없이 중학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중간고사가 시작될 무렵 학교를 마치고 고니가 진영이와 시험 이야기를 하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고나 노트 좀 빌려주라. 복습 좀 하게. 물결표 사인. 진영이가 애타게 고니의 가방을 뒤지며 이야기했다. 야, 네 복습을 왜 내 노트로 해? 고니가 가방을 뒤지는 진영이의 손을 뿌리치며 대답을 했다. 몰라서 물어. 공부 잘하고 노트 정리 잘하는 범생이의 노트를 봐야지. 그럼 누구 노트를 보냐? 아, 좀 너도 공부 좀 해라. 게임 좀 그만하고. 아, 네. 물결표 사인. 범생님 물결표 사인 명심하겠습니다. 물결표 사인 물결표 사인 물결표 사인 물결표 사인. 진영이가 비꼬듯 웃으며 가방 안에 노트를 빼고 도망가려 하던 참이었다. 진영아, 조심해. 도망가려던 진영이를 고니가 다급하게 끌어당겼다. 미처 대응을 못한 진영이는 넘어지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뻔했다. 아파라. 고나 왜 그래? 진영이가 옷에 묻었던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당황해하며 물었다. 진영아, 괜찮아. 왜 당긴 거야? 그때였다. 진영이 앞으로 퀵서비스 오토바이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다. 아니, 난 그냥 네가 위험할까 봐. 고니는 당황스러웠다. 분명 오토바이가 위험스럽게 진영이 근처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잡아당겼는데 이제서야 지나가는 것이었다. 분명 오토바이가 지나가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혼란스러운 상황에 고니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고나, 왜 그래? 오토바이 때문에 그런 거야? 야, 말로 해주면 됐잖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더 죽을 뻔했네. 아니, 난 분명 오토바이가 먼저. 이상했다. 분명 오토바이가 앞에 있었다.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렌즈 때문인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암튼 구해줘서 고맙다. 그것도 엄청 빠른 타이밍에. 답례로 노트는 내가 가져간다. 물결표 사인 물결표 사인. 진영이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렇게 노트를 들고 가버렸다. 혼란스러웠다. 어찌된 일이지? 분명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한참을 멍하니 서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며칠이 흘렀지만 특별히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적어도 당분간은 말이다. 하지만 몰랐다. 그때의 일이 엄청난 비극의 시작인 것을. 중학교 내내 다행히 오토바이 사건과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공부 잘하는 모범생으로 부회장 역할까지 수행하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자 중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경쟁을 해나가며 대학 입시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다. 고나, 기말고사 잘 봤어? 여전히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수연이가 빠른 걸음으로 고니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그냥 그렇지 뭐. 애는 항상 그냥 그렇대. 역시 같은 학교인 진영이가 어느새 다가와 고니의 어깨에 팔을 툭 올리며 투덜대듯 이야기했다. 내가 뭘 몰라서 묻냐? 물어보면 항상 그냥 그렇다면서 성적은 왜 맨날 상위권이냐? 야, 그러니까 너도 공부 좀 열심히 하자. 아직도 그렇게 게임만 하냐? 수연이가 입을 삐죽이며 고니 대신 대답을 해주었다. 수연아, 물결표 사인.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뭔 공부. 요즘 게임 회사 입사하면 대박인 거 알지? 나는 게임 회사 입사해서 훌륭한 게임을 만들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거야. 야, 뭔 바지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학을 가야 게임 회사든 무슨 회사든 들어갈 거 아니야. 수연이가 답답하다는 듯 쏘아 붙이며 말했다. 수연아, 물결표 사인. 이 오빠 잘 알잖아. 당일치기의 제왕인 거. 걱정마. 수능날 되면 알아서 다 잘해. 물결표 사인 물결표 사인. 하하하. 말을 말아야지. 서울이면 같은 학교 안 됐을 텐데 시골이라 학창 시절 내내 붙어있네. 너 이거 우리 지역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 지역이 어때서 서울 근교에 이만한 서울 같은 지역이 어디 있냐? 에휴, 저 왼수 말이라도 못하면. 야,
그리고 여기서 아무리 잘해봐야 강남 못 따라가 너무 애쓰지들 마라 물결표 사인. 말을 말자. 수연이가 체념한 듯 고개를 획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참. 그런데 고나 너는 어느 대학 가고 싶어? 난 수도권 아무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물결표 사인 아직 대학 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이제 막 시험 끝났는데 여기서 이러지들 마시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즐기러 갑시다. 물결표 사인. 진영이의 말에 모두 웃으며 노래방으로 향했다. 다음 날 여느 때와 같이 등교를 하고 체육 시간이 되었다. 자, 여러분들 물결표 사인 어차피 고등학교 3년 내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거니까 오늘은 미리 체력 단련이나 하자. 물결표 사인. 아우, 물결표 사인 선생님 날씨가 추운데요. 반 아이들이 하기 싫은 표정을 보이며 단체로 대답했다. 날씨가 추우니까 더워질 때까지 한번 달려보자. 물결표 사인. 물결표 사인. 상호는 저 물결표 사인 기 있는 축구공 좀 가지고 오고. 그렇게 체육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계획에도 없던 축구를 시키셨다. 고니는 그나마 포지션 중에 제일 편해 보이는 골키퍼를 하기로 했다.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전반이 시작이 되고 반 아이들은 언제 하기 싫었냐는 듯 정말 열심히 미친 듯이 공을 차기 시작했다. 하기는 싫지만 막상 시작하면 지기 싫어하는 타고난 승부욕들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누군가 고니가 있는 골대로 강하게 슛을 했다. 하지만 발에 정확하게 맞지 않고 빗맞는 바람에 공은 큰 위력 없이 위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그런 무기력하게 날아오는 공을 고니는 가볍게 점프를 해서 잡으려 했다. 그런데 뭐야? 공이 없다. 분명 공이 날아오는 방향을 정확히 확인하고 타이밍 맞게 점프를 했는데 순간 공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렇게 땅에 착지하며 한동안 멍해 있는 순간 그물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곤, 뭐 하는 거야? 반 아이 중에 정훈이란 아이가 어이없는 듯 소리치며 화를 냈다. 아니, 왜 공도 안 오는데 미리 점프를 해? 춥고 심심해서 놀고 있는 거야? 뭐야? 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자. 오토바이에 악몽이 떠올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분명 공이 날아왔는데. 곤아, 공 간다. 정신 차려. 다시 한번 날아오는 공을 이번엔 정상적으로 잘 받아냈다. 체육 시간이 끝난 뒤에도 고니는 한참을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가방을 챙기는 중에 지호란 친구가 빌려간 볼펜을 보이며 저 멀리서 받으라는 신용을 하곤 고니에게 볼펜을 던져주었다. 고니는 날아오는 볼펜을 받으려 팔을 뻗었다. 그런데 이번엔 볼펜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나 물결표 사인 볼펜 잘 썼다. 받아라. 물결표 사인. 지호는 빌려간 볼펜을 고니를 향해 가볍게 던졌다. 그때서야 고니는 볼펜을 정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 왜 이러지? 고니는 멍하니 쥐고 있는 볼펜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너무 혼란스러웠다. 귀신이라도 씌인 것일까? 몸에 이상이라도 생긴 것일까? 어찌됐든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해 보였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자니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님께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실대로 알렸다. 고니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부모님은 다음 날 아침 고니와 함께 바로 병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치고 신경과 교수님과 상담을 시작했다. 고니는 잠깐 나가 있을까? 교수님이 친절한 말투로 나가 있을 것을 권하셨다. 아, 물결표 사인 내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교수님, 어떤가요? 많이 심각한가요?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교수님께 물으셨다. 심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헛기침을 가볍게 하고 말을 이어나갔다. 아시겠지만 곤이 뇌는 모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람마다 뇌의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보시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을 일항이라 하고 주름진 사이를 고랑이라 하는데 보통의 정상적인 경우는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균형이 잡히면서 일항과 고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니 같은 경우는 뇌의 모양 자체가 균형이 잡히지 않고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뇌의 곳곳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고 주름도 보통 일반인에 비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여기 정상적인 뇌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요. 교수님은 정상적인 뇌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이런 뇌의 모양은 사실 보고된 자료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마다 뇌의 모양이 다르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의 모양이지 이렇게 확연히 다른 뇌의 모양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은 말씀 중에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다른 뇌 사진을 보여주시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여기 보시는 뇌 사진이 좀 특이한 정도인데요. 그래도 보통의 사람의 뇌 사진과 비교해봐도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지요. 네, 어머니가 짧게 대답했다. 화면에 보이는 뇌 사진이 아인슈타인의 뇌 사진입니다. 뇌의 모양이 특이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고니 뇌는 확연히 다릅니다. 말씀드렸지만 모양이 전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지요. 굉장히 희귀한 경우라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할 그런 뇌 모양입니다. 그럼 어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침통한 표정을 지으시며 물으셨다. 보통 뇌의 질환으로 환각이나 환청이 들리는 경우는 노화 시에 뇌의 기능이 떨어져 치매 같은 증상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고니의 뇌는 아주 활발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워낙 다양한 종류의 질병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교수님은 말을 끝까지 이을 수가 없었다.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 판단으로는 일단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한 달 정도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이 어떠한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역시 침통한 표정을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참,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뇌에 주름이 많으면 더 많은 세포가 활발해져 천재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질병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시겠지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러면 언제든 증상이 이상하다 싶으면 방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물결표 사인. 그렇게 부모님이 상담을 마치고 문 밖으로 나오셨다. 고니는 부모님이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 부모님이 나오시는 문 앞까지 단번에 달려갔다. 뭐라 하셔? 왜? 심각하대. 고나 약 먹고 상황을 지켜보자시네. 물결표 사인. 어머니가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말씀하셨다. 왜? 무슨 약인데? 뭘 하시는데? 고니는 어머니의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재촉했다.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 대신 고니의 옆으로 서시며 대신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고나 물결표 사인 검사상으론 별 문제가 없어 보인데 일단 약 먹어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에 계속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보자시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고. 물결표 사인. 아, 그래? 정말 그게 다야?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 했다. 약은 알약 몇 개가 전부였다. 약 때문인가? 며칠 동안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고나, 또 약 먹어. 무슨 비염 약을 며칠씩 먹냐? 점심시간에 약 먹는 모습을 보고 근처에 있던 진영이가 다가오며 말을 건넸다. 몰라, 먹으라니 먹어야지. 좀 건강하게 살자. 응. 그래, 건강하자. 진영이의 농담 섞인 말투에 고니는 그냥 건성으로 대답했다. 고나, 그러지 말고 스트레스도 풀 겸 우리 집에서 게임이나 하자. 무슨 게임? 플스나 하자. 플스. 그게 뭔데? 플레이스테이션. 물결표 사인. 이그 물결표 사인. 너는 노인네도 아니고. 고니는 며칠간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도 받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는 것이 크게 도움될 것 같아 그냥 가자고 했다. 웬일이냐? 네가. 암튼 잘 생각했다. 수연이도 부를까? 맘대로 해.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셋은 진영이네 집으로 향했다. 진영이네 집은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나름 알아주는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진영이네 아버지께서 제법 크게 사업으로 성공을 하셔서 진영이는 남 부러울 것 없이 갖고 싶은 것 다 가지면서 어려움 없이 자라고 있는 중이었다. 진영이네 집으로 가는 길에는 큰 사거리가 나오는데 신호가 꽤 길어서 셋은 파란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진영아, 너희 집 오랜만에 가본다. 수연이가 괜히 쑥스러운 듯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 그런가? 하긴 어렸을 때 와보고 정말 오랜만이네. 그땐 그래도 자주 왔었는데 좀 컸다고 뭉치기가 힘드네. 진영이가 생각을 되짚으며 이야기했다. 야, 그래도 신기하게 정말 아무도 이사를 안 갔네. 물결표 사인. 수연이가 둘을 바라보며 정말 신기하다는 듯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다. 가긴 어딜 가냐? 고니도 나도 여기서 태어난 토박인데 물결표 사인. 여기가 좋지. 서울 근교이고 그나마 공부도 강남보단 덜 빡시잖아. 하긴 여기도 정말 많이 발전했다. 예전엔 논, 밭이었는데. 그랬다.
고니가 태어날 때만 해도 논과 밭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신도시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집값뿐만 아니라 고가의 자동차들도 심심치 않게 보일 정도로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었다. 셋은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신호등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 얼마가 지났을까? 우리 앞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비상 깜박이를 켜더니 정차를 했다. 그리고 그 뒤로 다른 승용차가 슬슬 다가오더니 앞차를 툭 치는 것이었다. 뭐야? 이 차는 갑자기 웬 접촉사고? 고니는 눈앞의 상황이 어이없어 혼잣말 하듯이 말을 내뱉었다. 고나 무슨 접촉사고? 어디 사고 났어? 진영이가 이리저리 살피며 궁금하듯 물어보았다. 이 앞에 있잖아. 이 앞, 어디? 수연이도 궁금한 듯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우리 바로 앞에. 고니는 답답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우리 바로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장난친 거야? 진영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니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고니도 처음엔 수연이와 진영이가 자신을 놀리려 장난치는 줄 알았다.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 안 보인다 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뿐이 없었다. 하지만 둘의 장난기 없는 진심인 표정에 고니는 오토바이 때나 학교에서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다. 설마 또 그렇게 그 일들이 미처 다 생각나기도 전에 좀 전에 고니 눈에 보였던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고니와 일행 앞에 천천히 멈춰서고 있었다. 그러더니 바로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앞차에 정차를 예상 못했는지 급 브레이크로 멈춰서려 했으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 가벼운 접촉 사고였다. 두 명의 운전자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내리자마자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니에겐 전혀 들리지가 않았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온몸을 짓눌렀다. 어째서, 왜 또, 그간 약도 잘 먹고 몸에도 크게 이상이 없는 터였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상했던 일이라 생각하며 머릿속에서 지우려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냥 멍하니 두 운전자의 소리치는 모습만 바라보다 있을 뿐이었다. 고나. 야, 김곤. 멍하니 있던 고니가 걱정스러웠는지 수연이가 고니의 어깨를 흔들며 연신 이름을 불러대고 있었다. 그제서야 고니의 정신이 돌아왔다. 야, 몇 번을 불렀는데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도 정신 나간애 같은 표정을 하고 있고 수연이가 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니를 빤히 쳐다보며 이야기했다. 아냐, 괜찮아. 그냥 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야, 건너자. 그 순간 신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한 진영이가 수연이와 고니의 팔을 잡아당기며 횡단보도를 힘겹게 건너고 있었다. 고나 너 괜찮은 거 맞지? 오늘따라 좀 이상해 보여. 진영이네 집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니를 살펴보며 수연이가 물었다. 괜찮아. 걱정 마. 그런데 아까는 어떻게 된 거야? 사고 날 줄 미리 알았던 거야? 진영이가 부엌에 있던 간식거리들을 가져와 거실 탁자에 올려놓으며 궁금한 듯 물었다. 그냥 고급차가 오길래 장난식으로 이야기해본 건데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네. 헐, 마리 씨가 돼버린 거야? 씨 이게 왜 이렇게 안 뜯어지지? 진영이가 고니의 대답에는 관심이 없는 듯 가져온 과자 봉지를 뜯는데 얼굴까지 뻘개지며 끙끙대고 있었다. 진영아, 과자 봉지보다 네 얼굴이 먼저 터지겠다. 수연이가 그런 진영이의 모습이 우스웠는지 깔깔대며 놀리듯 이야기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아닌 듯 셋은 간식도 먹어가며 게임도 하며 수다도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덧 밖은 어두워지고 진영이네 부모님도 집으로 오시는 바람에 고니와 수연이도 진영이네 집을 나와 집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여름이 다 끝나갈 무렵이라 그런가 밤바람이 제법 시원하게 느껴졌다. 고나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낮에 일이 계속 신경 쓰여서 둘만의 시간이 어색한 듯 말없이 걷기만 하던 두 사람의 정적을 수연이가 깨며 고니에게 물었다. 걱정 마 괜찮아 말대로 되어버려서 당황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 그럼 다행인데. 잠깐의 대화가 끝나자 또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고니의 머릿속은 계속해서 복잡해 있었다. 낮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았다. 가뜩이나 집안 경제도 안 좋은 마당에 매번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병원을 찾는 것도 부모님은 티를 안 내려 하셨지만 병원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고니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하고 있었다. 고나, 주말에 뭐해? 일 없으면 우리 주말에 영화나 보자.
영화. 무슨 영화? 글쎄, 뭐가 있으려나. 하하하 그래 보러 가자. 오랜만에 극장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정말로. 고니의 이런 반응을 예상 못했는지 고니의 흔쾌히 가자는 말에 수연이는 박수까지 치며 좋아했다. 또한 자기가 영화 전문가이니 자기만 믿고 따라오면 후회 없을 거라고 장담까지 하며 영화에 대한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런 수연이의 수다에 고니도 맞장구 쳐주며 영화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수연이가 타야 하는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오는 것이 고니의 눈에 보여졌다. 아 수연아 너 버스 왔다. 빨리 타. 버스? 어디? 고니의 말에 수연이가 고개를 돌려가며 버스 정류장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버스 번호까지 유심히 살펴보며 자신이 타야 하는 버스를 찾고 있었다. 아니, 이 앞에 버스가 있자. 버스가 어디 있다는 거야? 고니는 수연이의 반응에 말을 끝까지 할 수가 없었다. 낮에 있었던, 그간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현상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니는 꼭 느낌이 아니어도 수연이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수연이가 타야 하는 버스가 정류장 안으로 서행을 하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왔네. 뭐야 또 말이 시가 된다 뭐 그런 거야? 하하하. 대단하네. 이 정도면 고니의 말은 현실이 된다. 영화로 찍어도 되겠어. 암튼 나 간다. 내일 보자. 그렇게 수연이가 탄 버스가 먼저 출발을 하고 뒤이어 온 버스에 고니도 올라타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고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부모님은 숨기려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뇌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고니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뇌에 이상이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 해도 몸에 어떤 이상이나 통증 같은 신호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로지 환상 같은 것만 보여진다는 게 이상했다. 그것도 어떤 비현실적인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환상이었다. 답답했다. 누구라도 붙잡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부모님께 알리기도 마음이 불편했고 그렇다고 친구들과 상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직접 겪는 자신도 믿기 힘든 일들을 친구들이 믿어줄 리 만무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친놈 소리나 안 들으면 다행이리라.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고니는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다. 얼마나 잠이 들었던 것일까? 무심결에 눈이 떠져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몸이 전혀 꿈쩍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 했으나 팔에 힘이 전혀 들어가질 않았다. 정신은 비몽사몽 아찔한 느낌까지 느껴졌고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온통 암흑이었다. 간신히 눈동자만 돌려 주위를 살펴보려 했으나 어딜 봐도 온통 암흑뿐이었다. 소리라도 질러서 부모님이라도 깨우고 싶었지만 전혀 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몸에 힘을 주려고 애쓸수록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었다. 그렇게 몸을 움직여보려 애쓰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작게나마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다. 그 작은 불빛은 어느 순간 점점점 다가오더니 이내 활활타는 커다란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고니가 눈에 힘을 주어 활활타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보니 그것은 바로 지구였다. 붉은 빛으로 활활타고 있었지만 분명 지구였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아름다운 지구가 아름다움은 간직한 채 붉게 활활타고 있는 것이었다. 아름답지만 왠지 모를 기이한 장면에 고니는 넋이 나간 채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활활타고만 있던 지구가 점점 더 붉어지더니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갔고 결국 지구는 폭발을 하면서 먼지처럼 눈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구가 사라졌던 공간에 하나 둘씩 파노라마처럼 영상들이 고니의 눈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전쟁이라도 난 듯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총과 칼로 죽이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죽이는 여자의 모습도 보였으며 키가 3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큰 덩치의 거인들이 인간들을 죽여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천사인지 외계인이지 모를 날개를 달고 있는 인간과 비슷한 모습의 생명체도 보였으며 그 생명체들은 활을 들고 거인들과 싸우고 있었다. 고니는 그 모습들이 너무 처참해서 차마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어 감아버렸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영상들은 사라지고 다정한 부모님의 모습이 눈앞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고니는 아빠, 엄마를 불러보려 했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눈은 점점 감기고 의식도 흐려지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려 발버둥 쳐봤지만 몸은 꿈쩍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니는 또다시 잠이 들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누군가 깨우는 소리에 놀라서 눈을 뜬 고니는 빠르게 주위를 살펴보았다. 자신의 방이었다. 자신을 깨우던 어머니는 고니가 눈을 뜨자 빨리 등교 준비하라며 나가셨고, 고니는 천천히 팔도 움직여보고 다리도 움직여보며 밤에 있었던 기억을 되짚어 보고 있었다. 너무나 생생한 꿈 같지 않은 경험이었다. 등굣길에 진영이와 수연이에게 전날 꾸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라니 진영이는 그건 가위에 눌려서 그런 거라며 요즘 시험 때문에 기가 빨려서 그런 거니 걱정 말고 학교 끝나면 게임이나 하자고 위로를 해주었다. 그렇게 큰일 같았던 경험들을 뒤로하고 시간은 흘러 어느새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 지나가고 있었다. 전처럼 환상을 보던 일들은 부모님께 말씀드려 약을 좀 더 강하게 처방받는 바람에 나타나진 않고 있었다. 다만 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지다 보니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도 큰 어려움이 오고 있었다.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그 시기 일이 끊기는 바람에 직원들 급여뿐만 아니라 물품 대금을 지급 못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으며 급기야 하청받아 진행하던 공사가 하청을 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금난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한 일 때문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돈 내놓으라며 행패 부리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고니가 다칠까 겨우겨우 설득해서 돌려보내고는 있었지만 점점 그것도 한계가 오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는 삼겹살을 사오시며 어머니와 고니에게 지인분이 다행히 투자를 해주신다 했다며 그나마 급한 자금들은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오늘은 배 터지게 삼겹살 먹어보자며 최근 들어 가장 환한 웃음을 보이셨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투자받았다는 자금까지 모두 날리고 이제는 투자했다는 지인이 보낸 것인지 아버지가 사채를 써서 돈 받으러 찾아온 것인지 모를 깡패들까지 찾아와 돈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시던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시겠다고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집에 못 들어오는 일들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았지만 부모님은 늘 고니에게만큼은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며 하던 대로 학교생활 열심히 할 것을 신신당부하셨다. 고니도 무슨 일이든 알바라도 하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 했으나 부모님의 만류에 어쩔 수 없이 평소같이 학교생활만 이어나가고 있었다. 또 내년 수능시험을 잘 치르고 좋은 대학에 가야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제 곧 다가올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이 고니를 부르시며 빨리 집에 가보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고니의 책가방까지 직접 챙겨주시며 학교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집에 가라고 다시 한번 재촉하셨다. 책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하는데 고니의 눈에 왠지 모를 눈물이 났다.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렇게 힘겹게 고니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고니가 힘겹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몇몇 동네 아주머니들이 계셨고 한편에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어머니가 전보다 더 헬스케진 모습으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상복을 입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고니는 곧장 달려가 어머니를 꼭 안고 둘은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어머니가 고니의 손에 편지 한 장을 꼭 쥐어주었다. 아버지의 유서였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고나, 우리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가 생각나네. 태어날 때부터 시커먼 머리카락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녀석 대머리는 안 되겠네 하며 엄마와 즐거워하던 모습이 생생하네. 우리 아들 걱정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물결표 쌓인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렇게 헤어지려니 가슴이 찢어지네. 너무 괴롭지만 이렇게 헤어질 수뿐이 없는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못난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할게. 여보 물결표 쌓인 그동안 나랑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물결표 쌓인 그래도 우리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함께 했던 시간이 많은데 더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아내 지금도 예쁘지만 젊었을 땐 정말 미인이었는데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켰지? 여보 함께 했던 추억들은 하늘나라에서도 잘 간직할 거야. 우리 추억 생각하면 외롭지 않겠다. 우리 아주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웃으면서 보자. 그때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지금 암에 걸린 거 나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당신이 아이 걱정할까봐 숨기자 해서 숨기긴 했는데 이제 숨기지 말고 아이와 함께 상의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우리 가족 영원히. 눈물이 났다. 가슴이 떨리고 화가 났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자상하고 강직하셨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날 수가 있단 말인가? 도무지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직 성인도 안 된 고등학생인 나와 아픈 엄마를 두고 어떻게 저렇게 갈 수가 있을까?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고 괴로웠다. 방에서 한참을 울며 괴로워하며 괴로운 마음에 소리도 지르며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몇몇 지인들만 모시고 치러야 했다. 어린 마음에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해도 안 되고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간단히 치룰 수뿐이 없었다. 장례는 일사천리로 아버지 화장까지 마치고 납골당에 모신 뒤에 끝이 났다. 모든 장례가 끝이 나고 어머니는 방에서 괴로워하는 고니를 조용히 부르셨다. 고나, 이리 와서 앉아보렴. 어머니가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방석을 내어주시며 말씀하셨다. 고니도 괴롭고 많이 힘들었지만 얼굴이 많이 상하신 어머니를 보니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 보였다. 이리 누울래? 어머니가 자신의 무릎을 치시며 누울 것을 권하셨다. 고니는 어머니 무릎에 눕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그런 고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고나, 괴롭고 힘들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니 너무 미워하지 말자. 또 눈물이 났다. 어머니의 따뜻하지만 떨리는 음성이 슬프게 느껴졌다. 고나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야. 훗날 우리 고니가 좀 더 커서 세상을 알아갈 때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되셨는지 고니가 이해하게 될 거야. 그때는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자살이 아니라는 뜻인지 아버지가 자살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얘긴지 알 수가 없었다. 사실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너무 지친 마음과 몸 때문에 어머니 무릎에서 울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고니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이 되어 있었다. 상복을 입은 채 잠든 자신 위에 이불이 덮여져 있었고 주위를 둘러봐도 어머니는 보이질 않았다. 고니가 어머니를 찾으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는 순간 방문 밖으로 쓰러져 계신 어머니가 눈에 보였다. 엄마. 재빨리 쓰러져 계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엄마, 왜 그래? 정신 차려봐. 엄마. 실루는 뜨고 계셨지만 미동이 없으셨다. 11만 9119. 빨리 불러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은 급하고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걱정되는 마음에 교복 차림으로 아침부터 찾아와 준 것이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온 수연이는 쓰러져 있는 고니 어머니와 곁에서 다급해하고 있는 고니를 보고 놀라 단걸음에 뛰어갔다. 고나,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119 좀. 다급해하는 고니의 말에 수연이는 119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빨리 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고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진행하면서 어머니가 숨을 쉬는지 확인해 나갔다. 그리곤 옅은 숨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는 구급차에 급하게 태우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했다. 아침이었지만 응급실은 분주했다. 고니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침대 병원 시트에 눕히고 이동하려는데 어머니가 고니의 옷자락을 힘없이 붙잡으셨다. 왜? 엄마.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 곧 의사 선생님 오실 거야. 어머니는 힘없이 고니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셨다. 고니는 얼굴을 어머니 얼굴에 가까이 가져갔다. 어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니에게 말씀하셨다. 고나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내 아들 고나. 사랑한단다. 아버지 원망 말고 혹 아버지 죽음과 관련된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무시하고 이 엄마를 원망하거라. 그래야 네가 살아갈 수 있어. 꼭 명심. 그렇게 어머니는 미처 말도 끝맺지 못한 채 힘없이 팔을 떨구셨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정신없이 어머니를 옮기고 심폐소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고니는 그저 힘없이 어머니만 바라보다 있을 뿐이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아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고니 주위의 모든 것들은 멈춘 듯이 느껴졌다.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그리곤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고니는 정신을 잃었다. 그동안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일까? 지금 고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여행에 와 있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의 아버지는 고기를 굽고
어머니는 이런저런 반찬을 챙기며 고기 굽고 있는 아버지를 돕고 계셨다. 곤이는 의자에 앉아 그런 부모님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래, 다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너무 행복했다. 그냥 일상이었지만 전에는 몰랐던 행복감이 밀려왔다. 이런 행복이 영원했으면 물결표 쌓인 물결표 쌓인. 그런데 고기를 굽고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왜 울어? 의아해하며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곤아, 이 일들은 우리 곤이가 해결해야 한단다. 우리 곤이가 잘 해결할 거라 믿는단다. 아빠, 무슨 말이야? 무얼 해결해? 아빠, 아빠. 순간 곤이는 놀라 벌떡 일어나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지? 정신이 없었지만 힘겹게 주위를 살펴보았다. 불빛 때문인지 눈이 부시고 주위가 온통 뿌옇게 보였다.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시 주위를 살펴보니 병원이었다. 맞다. 우리 엄마, 곤아, 일어났어? 때마침 들어온 수연이가 일어난 곤이를 보고 말을 했다. 수연아, 우리 엄마는 그게 말이지 어머니가? 흑흑. 수연이는 말 대신 눈물을 터뜨렸다.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었다.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째서? 왜?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다. 죽고 싶었다. 두근두근 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가 머리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마지막 잠깐의 행복이었나? 그래, 따라가자. 장례만 잘 치르고 부모님 곁으로 따라가자. 따라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다. 곤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야. 고마워 수연아, 네가 없었다면 여기까지도 못 왔을 거야. 미안해 곤아,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머릿속에 두근거리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 순간 주위가 잠깐 뿌옇게 보이더니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들리지가 않았다. 수연아, 뭐라고?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수연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다. 수연아, 뭐라고 했어? 잘 못 들어서. 아니, 곧 의사 선생님 오셔서 어머니 돌아가신 사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수연이 목소리는 또렷이 들리는데 수연이 말하는 입모양이 이상했다. 말하는 소리와 전혀 맞지가 않았다. 심지어 수연이가 문 쪽을 바라보다 가만히 있는데도 말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어머니가 암 때문에 돌아가신 거래? 자세한 건 의사 선생님 오시면 들어봐. 분명 말소리는 잘 들리는데 곤이 눈에 보여지고 있는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았다. 또 시작인가? 그때에 가끔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암울했다. 가뜩이나 힘들고 지친 상황에 눈까지 말썽이니 너무 괴로웠다. 잠시 뒤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 선생님, 어찌 된 건가요? 곤이는 상황을 알고 싶어 의사 선생님께 바로 물어봤다. 곤아, 아직 선생님 안 오셨잖아. 수연이가 뒤를 돌아보곤 선생님이 아직 안 오신 것을 확인하고 곤이에게 대답했다. 뭐라고? 여기 계신데. 분명 눈앞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다. 곤아, 아직 안 오셨어. 이상했다. 전에는 잠깐 동안 일어났던 현상이 지금은 지속되고 있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들리는 소리가 전혀 매치가 안 되었다. 어지러웠다. 도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눈을 감았다 떠봐도 상황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다. 눈도 아프고 머릿속에 두근거리는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려왔다. 힘들다. 한숨 같은 나지막한 소리를 뱉은 뒤 눈을 감아버렸다. 그래도 눈을 감으니 소리만 들려서 한결 편안했다. 잠시 뒤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 곤아, 의사 선생님 오셨네. 눈 떠봐. 수연이의 말에 눈을 떠봤다. 같았다. 전혀 보여지는 것과 소리가 일치하지 않았다. 다시 눈을 감을 수뿐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눈이 아파서 뜰 수가 없네요. 괜찮습니다. 감고 계셔도 됩니다. 이해한다는 듯 의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사인을 설명해 나갔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몰아 쉬며 설명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 유가족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슬프시겠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수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다시 짧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나갔다. 어머니는 암 말기셨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충격이었다. 아버지 유언으로 알게 된 어머니의 질병이었다. 그런데 암 말기였다니.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쓰레기 같아 보였다. 어떻게 어머니가 저렇게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었지? 자기 자신이 너무 화가 나고 죄책감이 들었다.
말랐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보니까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신 상황이라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암세포가 커져서 몇몇 신체 부위에서는 암세포가 피부를 뚫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어떻게 치료도 안 받으시고 견뎠나 모르겠네요.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거기에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쳐서 병이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결국 어머님은 막봄이 시작될 무렵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고니는 정신도 혼미해지고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감고 있는 눈이 영원히 감겼으면 했다. 어머니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유치원 때 늘 데려다 주시던 어머니, 늘 손잡고 다니던 공원길, 어머니가 해주시던 도시락, 어머니와 함께 갔던 놀이공원, 어머니와 함께 바라보았던 바다, 그리고 함께 들었던 파도 소리, 어머니 존재만으로 행복했었던 그 시간들이 한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뭐든 할 수만 있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내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물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 엄마 곧 따라갈게. 곧 따라가리라 굳게 마음 먹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라셨다. 두 분 다 갓난 아기였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친척이라고 어느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탓에 고아원에 오게 된 거라 하셨다. 같은 공통점이 있었던 두 분은 서로 의지하시며 함께 지내셨고 학창시절 내내 고아원에서 아이들도 돌보시고 고아원 일을 하셨다고 했다. 대학생이 될 무렵에는 야간 대학이었지만 고아원에서 독립하시고 함께 살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버시며 두 분이 조용히 결혼식도 올리고 지금까지 오신 거라 했다. 그렇게 힘들게 자수성가하셔서 하나뿐인 없는 아들인 고니를 남 부럽지 않게 키우리라 하셨다고 한다. 고등학교 입학 때 친척이 왜 없냐는 물음에 어머니가 해주신 대답이었다. 들으면서 속으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두 분이 정말 천생연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두 분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신 것이다. 너무 비참하고 세상이 불공평했다. 하지만 현실이 그랬다. 고니의 마음과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어머니 장례를 준비해야 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도 친척도 없으시고 특별히 오실 분도 없다는 생각에 오실 수 있는 지인분들만 모시고 조용히 치르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알겠다 하시며 그래도 오늘은 쉬어야 한다고, 쓰러진다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극구 말리셔서 결국 내일 어머니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고나, 눈이 아직도 그래? 다음 날 아침 한숨도 못 자고 막 일어나는 나에게 전날 학교 끝나고 바로 달려와 밤새 함께 해준 진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진영이에게는 밤새 함께하면서 그간 나에게 환상처럼 보이며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 듣고 있던 진영이는 왜 진작 그런 이야기를 안 했냐면서 그런다고 너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겠냐며 펄펄 뛰었다. 말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마음이 고마웠다. 아직도 그러네.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소리와 보여지는 게 따로 움직였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큰일이네. 어머니 장례도 치러야 하는 달. 내가 계속 있으면서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잘 보내드리자. 그래 고맙다. 진영이와 수연이 그리고 다른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어머니를 아버지 옆으로 모실 수 있었다. 그렇게 모든 장례를 마치고 진영이와 수연이의 도움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 고니는 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그냥 가만히 있을 힘조차 없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다. 주변이 온통 암흑이었다. 저 멀리서 보랏빛 눈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눈이 점점 커지더니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눈이 바라본 곳에 수연이의 모습이 지나갔다. 지나가는 수연이의 모습에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나, 고니가 막아야 돼. 그리곤 초등학생쯤 보이는 여자아이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뒷모습이 나타났다. 온 몸이 피투성이인 것처럼 보였다. 그 여자아이는 보랏빛 눈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아빠가 꼭 막아주세요 하는 것이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변이 전부 불바다가 되었다. 뜨거웠다. 불에 휩쓸려 다 타버릴 것 같았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암흑으로 바뀌었다.
눈이 떠졌다. 보이는 사물과 공간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다시 머리까지 흔들어가며 자세히 보니 자신의 방 침대 위였다. 꿈이구나. 무슨 꿈이. 그때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진영이었다. 들어와서는 곤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전혀 들리지가 않았다. 뭐라고? 안 들려. 계속 떠들고 있는 진영이에게 곤이는 한쪽 귀를 진영이 쪽으로 밀면서까지 진영이의 말소리를 들으려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진영이 목소리 대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오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때서야 진영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아, 곤이 일어났다. 빨리 와봐. 곤아, 괜찮은 거야? 곤이가 먼저 본 진영이의 모습은 환상인 듯했다. 곤이는 다시 눈을 감을 수뿐이 없었다. 아무래도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지가 않았다. 곤아, 괜찮은 거야? 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다시 가야 되나 했는데 진영이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좀 더 보자고 해서 있었던 건데. 어느새 다가온 수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으로 이마까지 짚어가며 이야기했다. 수연아, 나 괜찮아. 그런데 아직 눈이 정상이 아니네. 정말 며칠 쉬었다가 병원이라도 가야 될 거 아냐? 글쎄. 곤아, 병원 가보자. 내가 같이 가줄게. 진영이가 분위기라도 바꿔보려는 듯 씩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래, 고맙다. 일단 밥 먹자. 벌써 저녁이야. 곤아, 내 손 잡아. 진영이가 앉아있는 곤이의 팔을 힘껏 잡아당기며 일으켜 세우더니 부축을 하며 함께 거실 식탁으로 향했다. 애들아, 나는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셔서 일단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올게. 수연이가 부축하며 오고 있는 진영이를 도와 곤이를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이야기했다. 그러고 보니 진영이에게도 그렇지만 수연이에게도 너무 고마운 일들이 많았다.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빚인 것처럼 느껴졌다. 수연아, 정말 너무 고마워. 진영이도. 이 빚을 어떻게 다 갚냐? 야, 평생 씩씩하게 잘 살면 갚는 거로 쳐줄게. 제발 씩씩하게 살자. 수연이가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에 힘을 내보이며 이야기했다. 수연아, 여긴 내가 있을 테니까 빨리 가봐. 부모님 정말 걱정하시겠다. 벌써 10시가 넘어가네. 알겠어. 우리 곤이 잘 좀 부탁한다. 야, 왜 니네 곤이냐? 둘이 사귀냐? 내가 갈 테니까 네가 있어라. 야, 됐고 시키는 대로나 잘하셔. 알겠다. 알겠어. 빨리 가기나 해라. 그래, 대충 하고 빨리 쉬어라. 갈게. 물결표 사인. 물결표 사인. 수연이가 말은 그렇게 간다 하면서도 현관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쉬웠던지 계속 뒤돌아보며 작별 인사를 하며 나갔다. 진영아, 너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허락받았어. 그냥 여기서 살까봐. 하하. 야, 됐다. 내가 불편하다. 고마워 진영아. 빨리 밥이나 먹자. 수연이와 진영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이었다.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 향긋한 냄새가 올라왔지만 지금은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치고 다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악몽 말고 꿈속에서라도 전에 꾸었던 행복한 꿈을 다시 꾸고 싶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잠은 깼지만 눈은 뜨기 싫었다. 이대로 그냥 영원히 잠들었으면 좋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꿈이고 환상이길 바랬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침대에 뒹구는 나를 깨우며 밥 먹으라고 할 것만 같았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 눈을 뜨고 싶었다. 지금이 현실이라면, 어쩔 수 없다면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었다. 부모님이 너무 그리웠다.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다. 달그락, 달그락.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다. 분명 설거지하는 소리인데 눈을 감은 채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일어나 더듬거리며 찾아갔다. 엄마, 어머니이길 바랬다. 아, 물결표 쌓인 곤이 일어났어? 나 수연이야. 아, 수연이 왔구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곤아,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곤이가 털썩 주저앉자 수연이가 놀라 다가오며 물었다. 아니야. 지금 몇 시야? 지금 저녁 6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지? 배 안 고파. 내가 저녁 차려줄게. 수연아, 이제 그만 와도 돼. 물결표 쌓인 너희에게 진 빚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을게. 더 이상 너희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 부모님도 걱정하실 거고 남의 집에서 이러는 것도 이상해 보이고. 야, 한마디만 더 해. 주둥이 꼬매버린다. 수연아, 됐어. 그만하라고 했지? 주둥이 꼬매기 전에 입 다물어. 눈은 어때? 뜰 수 있겠어? 떠봐. 정상으로 돌아왔을 수도 있잖아.
수연이의 말에 조심스럽게 눈을 떠봤다. 고나 눈 색깔이 우주 같아. 너무 예쁘다. 역시 수연이의 모습과 입모양이 맞지 않았다.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아직 정상이 아니네. 너 입모양과 모습이 안 맞아. 그래, 불편하겠다. 그렇다고 계속 눈만 감고 있을 수는 없고. 수연이가 고민하는 모습이 눈을 감았는데도 느껴졌다. 고나 내가 자료 좀 찾아봤는데 전에 내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 모양이 불규칙하다고. 응, 맞아. 뇌가 세포가 많고 그 많은 세포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면 어떤 초인적인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보통 초능력자라고도 하지. 수연이가 무언가 올려놓은 듯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고 와서 말을 이어나갔다. 실제 그런 초능력자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소문만 있을 뿐 다 사기라고 판명이 나서 잠깐의 해프닝으로 끝난 적도 있고, 그런데 해프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뇌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고, 아무튼 뇌의 영향이라면 잘 발달시키고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수연아,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든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미안해. 짜증이 났다. 무슨 초능력을 이야기하고 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아. 다시 더듬거리며 자신의 방 침대로 갔다. 고나, 어디가 밥 먹자. 그냥 거기다 둬. 이따가 먹을게. 미안해. 그래. 식탁에다 차려놓고 갈게. 이따가 배고프면 나와서 먹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나 진영이한테 전화하고. 모든 게 다 귀찮았다. 죽어야 하는데 약속했는데 어떻게 죽어야 할지도 몰랐다. 잠들 때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해보고 싶었다. 잠시 뒤에 수연이는 식탁에 밥을 꼭 먹으라고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고는 그렇게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다시 모든 게 조용해졌다. 눈을 감고 있으니 모든 세상이 암흑천지였다. 왠지 편하게 느껴졌다. 문득 어제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너무 생생한 꿈이라 잊혀지지가 않았다. 내 현재의 지옥 같은 삶이 꿈으로 표현된 거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잠은 얼마나 자야 잠이 안 올까? 시험이라도 하듯 고니는 계속 그렇게 잠만 자고 있었다.